2021학년도 7월 3학년 전국연합평가 생활과 윤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원래 우리 출제되었던 그런 방향에서 윤리학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윤리학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현상, 문화 인류학적 이런 접근을 통해서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리학이기는 하지만 문화인류학과 같은 도덕 현상을 그냥 사실 그대로 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 중립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서술하는 거래요. 서술하는 거고, 물론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윤리학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보실게요. 나를 보시니까 윤리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도덕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전, 문화사회의 변화 이런 것의 도덕적인 문제를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 다른 말로는 응용 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보시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의 분석을 주요한 과제로 삼는 것은 메타윤리학의 특징이죠. 메타윤리학의 특징입니다. 기술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2번, 도덕행위를 위한 윤리 이론의 수립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이론규범윤리학이 되겠죠. 이론규범윤리학이니까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도덕 규범을 적용해서 적용이 중요한 표현이죠. 적용을 해서 잠시만요. 네, 미안합니다. 적용해서 현실의 윤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니까요. 이게 실천 규범 윤리학 혹은 응용 윤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도덕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술은 아까 위에서 나왔죠. 서술을 주로 하는 거니까 기술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5번, 윤리학의 학문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다 그러시면 메타윤리학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가벌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안락사 혹은 존엄사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약물 주입과 같은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는 허용해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안락사인데 생명을 연장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니까요. 요거는 소극적 안락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약물을 주입해서 환자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안락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일지라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생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이며 존엄한 가치를 지니까 환자가 아무리 죽음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소극적인 안락사도 반대하고 적극적인 안락사도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죠. 불치병 환자는 어떤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아까 위에 여기 요청한다면 들어줘야 된다니까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니은 불치병 환자를 위해서 안락사를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고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는 제한이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디귿 안락사의 시행으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있다. 그렇죠.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안락사를 시행하면 침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을 갑을 모두고요. 인간은 자신의 인위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갑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을은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라고 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죠. 3번 문제에는 동양사상가 가불의 입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윤리 시간에 이익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윤에서는 선하다와 악하다 중에서 어떤 개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냐면 악의 개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익을 좋아한다 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요. 여기 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천적이다 라고 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죠. 선천적으로. 그러면 이분은 성악설을 주장하신 사상가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성악설. 이를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일어난대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동양사상입니다. 그런데 선왕이라는 분이 예로서 분별하고 법도를 제정해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는 인의 예지할 때 예죠. 인의 예지할 때 예니까 우리가 요거를 도덕성이라고 부르고 이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합당한 역할을 하되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보고 있는 분이니까요. 성악설을 주장하시면서도 도덕성 강조하시는 유교학자 중에 순자 선생님이 되실 것 같다. 알 수 있겠죠. 을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직분을 서로 교환한다면 국가는 파멸로 가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 교환하면 안 되겠네요. 정의를 이 사람은 추구를 하는데 서로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의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할 때 실현된답니다. 계층은 3개밖에 없고요. 이 세 계층이 저마다 자신의 일을 잘 수행을 하면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우리 플라톤 선생님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고 플라톤 선생님은 세 계층이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덕을 잘 발휘를 해야만 사회적인 덕인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보셨죠.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직분끼리의 교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인위적인 규범으로 일을 나누어야 백성들의 다툼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규범이 이제 순자 선생님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인의 예지할 때 그 예라고 하는 규범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가 되는 것이고요. 예에 따라 일을 나눠야 된다라고 순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2번 통치자는 백성의 덕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을 맡겨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덕이 앞에 도덕인 거죠. 그리고 이 도덕을 유교학자들은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도덕성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결국엔 능력이니까 이 도덕성에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유교학자들은 동의할 내용이었죠. 3번 공익 실천을 위해서 모든 계층의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플라톤은요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계층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계층이 아니라 지배 계층 즉 통치 계급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계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각자가 본분에 맞는 탁월성. 여러분 탁월성은 한 글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덕입니다. 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덕,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를 발휘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5번 갑을이고요. 구성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의 조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 말은 둘 다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맞는 거다라고 본다면 틀린 답은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서양 사상가 가불의 대화이고요. 갑이 을에게 제비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랍니다. 이거는 뭐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다양한 윤리의 접근, 중에서 이제 서양 윤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갑부터 보시겠습니다. 갑 사상가는요, 인간의 행위는 습득할 수 있는 자질인 덕을 소유하고 있고 발휘할 때 가능하답니다. 우리의 삶은 공동체 속의 이야기 일부이며, 이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 맞다, 틀리다가 공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럼 이 사람 누구신 거냐면 덕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덕윤리 사상이죠. 덕윤리 사상입니다. 덕윤리 사상의 경우에는 덕이라고 하는 것을 함양한 행위자를 강조하죠. 행위자가 그러니까 유독한 품성을 지녔느냐, 인격을 가졌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덕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현대 덕윤리학자인 맥킨타이어 선생님이 되실 것 같고요. 을을 보시면 도덕적인 행위는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있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행위를 규정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법칙을 잘 따르는 것이고 이 법칙은 이성의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 이성적 존재자는 이 법칙을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의무론 사상가네요. 의무론 사상가. 대표적인 사람은 이분은 칸트 선생님이 되시겠죠. 칸트. 6월 모평에도 칸트 선생님을 물어보았는데 또 역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칸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1번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임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간과한다 앞에까지가 칸트가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2번 공동체의 관행보다 절대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야 함을 칸트가 강조하고 있죠. 덕윤리는 공동체의 관행, 관습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 라고 하는 것도 칸트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덕윤리가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번 도덕법칙은 예외 없이 따라야 될 무조건적인 명령, 다른 말로 정언명령이라고 하죠. 정언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5번 도덕적인 행위는 행위자의, 여기 나왔네요. 행위자의 덕이 있는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덕윤리고요. 칸트는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가 도덕 법칙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강조하니까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의 칼럼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을 고르시라 합니다. 요즘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소비행위가 올바른 소비행위지를 교육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시간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도 꼼꼼하게 살피는 태도를 교육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았는지,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무분별한 동물 실험으로 불필요하게 그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았는지 등등등 말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바람직한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윤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소비윤리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경우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합리적인 소비냐 아니면 윤리적인 소비냐를 구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소비가 바람직한 소비 형태이냐와 관련되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과시소비, 동조소비와 같은 내용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죠. 과시소비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를 들면에서 나오는 요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요거는 합리적인 소비보다는 윤리적인 소비를 해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소비를 자신의 경제를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소비를 우리가 합리적 소비라고 하죠.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의 입장에서 합리적 소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노동자의 인권의 개선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죠.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욕구와 소득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라는 것도 합리주의의 관점이죠. 그래서 자기 소득 수준과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를 해라라는 거죠. 3번, 공공선보다 개인의 선호를 바탕으로 한 소비를 해라. 지금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개인의 서유를 바탕으로 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인 소비는 공공선을 더 지향을 하고 있죠. 잘못된 거고요. 4번, 제품 생산이 사회에 미치는 윤리적인 영향을 따져라. 이게 윤리적인 소비죠. 윤리적인 소비인데, 근데 합리적인 소비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해라. 요거 아까 말씀드린 과시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시소비는 베블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라서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는 과시소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사상가 갑을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고요. 갑을 먼저 살펴보시면 진이는 이렇게 나왔네요. 진이는 완전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진인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인, 진인, 신인, 천인과 더불어서 자연과 하나 되어지는 경지를 이상적으로 보는 도가 사상의 내용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요. 삶과 죽음은 밤낮의 변화와 같답니다. 밤이 좋은 거냐 낮이 좋은 거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이 왔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며 죽음이 왔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으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분은 밤낮의 변화도 얘기하지만 사계절의 순환과도 같다.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도 같은데 봄이 선하고 뭐 여름은 악하고 여름이 이렇게 더우니까 악하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도가 사상의 입장이 맞네요. 그러면 지금 이 6번 문제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냐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죽음의 동양적인 입장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을을 보실게요. 을을 한번 보시면 현자가 나왔는데요. 현자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고 보통의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자는 에피쿠로스 사상에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보실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모든 조건 나쁨은 감각에서 발생을 하는데 죽음은 감각을 상실한 것이라서 우리는 죽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소멸한다는 거죠. 모든 만물들은 물질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유물론을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소멸이 이루어지니까 감각이 소멸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죽음은
도가에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므로 초연해야 된답니다. 막 집착하거나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가 사상 맞죠?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죽음은 죽음 이후의 다른 삶으로 윤회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도가에서는 기의 순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기가 순환하는 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윤회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죽음을 통해서 영혼인 육체에서 해방돼서 진리를 얻게 된다. 그러면 영혼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분은 그 에피쿠로스는 영혼까지 모두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리를 얻게 된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감각의 상실이 일어나니까 진리를 얻을 수 없죠. 이 말을 하시는 분은 플라톤 선생님이시죠. 플라톤. 4번 죽음의 고통을 수용할 때 불멸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 오히려 에피쿠로스는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봅니다. 고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멸의 열망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잘못됐고 고통을 수용한다라고 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우리나라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해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죠.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5번 죽음은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원한 행복이 내세에 있다라고 해서 내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죠. 갑의 경우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의 순환을 이야기할 뿐이지 내세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을도 모든 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이민자 집단의 문화를 기존의 문화와 차별하지 않고 대등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정책으로 이민자들은 문화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가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문화와 관련된 문제고 특히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와 관련돼서 물어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이 갑은요 차별하지 않고 대등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 정책을 펴라라고 했으니까요 다문화 중심주의, 다문화주의가 되겠죠. 다문화주의의 대표적인 모델은 샐러드 볼 모델이 있죠. 샐러드 볼 모델.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어떤 문화가 주류 문화이고 어떤 문화가 비주류 문화인지조차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문화를 대등하고 평등하게 존중을 하게 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을을 보겠습니다. 이민자 집단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문화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줄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문화 정책 중에서 그 이민자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문화에 흡수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동화주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윤 시간에 이 동화주의는 용광로 모델로 표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화주의는 문화다원주의하고 똑같이 그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을 하죠. 그리고 주류 문화에 비주류 문화가 편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업, 문화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기억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차별하지 않고 대등하게.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존중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문화적 위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문화주의는 차별하지 않고 대등하게 문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고요. 문화의 위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대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디귿 이민자의 문화 정책을
정체성을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야 된다. 동화주의니까요.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리을,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 문화 정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라. 예, 갑의 경우는 국가적인 통합을 위해서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을의 경우는 국가적인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고르는 거예요. 토론의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어떤 토론을 해야만 하는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주제가 뭐냐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후 갑을 봅니다.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치료가 활발해졌습니다. 유전자 치료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리는 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을을 보시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주입된 유전자가 환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한정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긍정을 하지만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제한하는 긍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 갑이 아니랍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해야 된답니다. 지금 유전자 치료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고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 을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만 한정하고 갑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떤 토론의 주제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서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4번이 정답이라고 우리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딱히 뭐 윤리적인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문제 보시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동양 사상가 갑, 한국 사상가 을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어진 사람은 천하에 이익이 생겨나게 하고 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힘쓴답니다. 또한 귀로 듣기에 즐거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답니다. 즐겁기는 한데 추구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축내고 빼앗기 때문에 임금과 대신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지니까 음악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비양론. 그리고 백성에게 천하에 이익이 생겨나게 해라. 그래서 이익을 서로 나누는 교상리를 강조하고 계시는 묵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을은 한국 사상가래요. 지금은 세속의 음악은 바르지 못한 소리랍니다. 그러나 음악은 앞에서 한창 연주할 때는 관장이 그의 학업 관리를 용서해주고 가장이 자신의 어린 하인을 용서해준다. 그러므로 성인이라고 한다면 잠깐이라도 예악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유교 사상가예요. 우리 뭐 배우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유교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 수 있죠. 유교 사상가다. 근데 지금 한국 사상가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교 사상가는 정약용 선생님을 우리가 생일 시간에는 배웠죠. 딱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약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게 유교라고만 생각해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시자면 기업,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음악은 멀리해야 된다. 그렇죠.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음악을 멀리해야 된다. 비양론 주장을 하셨으니까 맞는 얘기죠. 니은 음악을 즐기더라도 덕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앞에 도자가 빠진 거죠.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그러면 유교에서는 맞는 표현이죠. 디귿 성인이 완성한 음악은 사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아니었잖아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아니었습니다.
리을, 갑을 모두인데요.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부여한답니다. 여기 즐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 있나요? 이게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예, 세속의 음악은 바르지 못한 소리이지만 한창 연주할 때 이렇게 관장이나 가장이 뭔가 좋은 일을 해주니까 즐거움을 준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사실 예술 활동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성인이 공자 선생님인데 여기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그리지만 여기 성인이 이제 공자 선생님인데 공자 선생님은 이제 음악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격 완성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즐거움을 부여한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10번 보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상이한 사회에서는 상이한 가치들은 상이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야 되고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지배에 반대한다. 그리고 전제에 반대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만 분배의 기준을 정하지 말고 여러 개의 기준으로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왈처 선생님의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분배 정의와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을을 보겠습니다. 을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양립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쓰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등하게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고요. 한편 사회적 부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이게 롤스 선생님이시고요. 롤스 선생님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부정의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협동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롤스 선생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병씨 보시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면 이로부터 유출된 것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갖기 때문에 분배 과정에서의 소유 권리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인 소유 과정을 중시하고 그 소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노직 선생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를 보실게요. 왈처, 롤스, 노직에 대한 설명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A 보시죠.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분배 원리에 따라 배분해야 되느냐. 분배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분배 원리에 따라야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왈처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따르면 되고 노직도 정의의 원칙을 따르면 되는 거니까 이게 모두 자신들의 분배 원리라고 생각을 할 거랍니다.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배 원리에 따르라는 말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자연적 재능의 분포. 자연적 재능의 분포, 요거 다른 말로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고 할 수도 있고, 천부적 혹은 자연적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분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받은 이 자연적인 분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말을 롤스 선생님이 하신 거죠. 그에 비해서 노직 선생님은 개인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명령할 수 있는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요 말이 지금 어려운데요. 명령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직위예요. 지위나 직책.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것. 보통은 명령할 수 있는 게 높은 지위겠죠. 높은 지위. 좀 더 높은 지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좀 더 높은 지위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희소성이 있는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개방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롤스 선생님이 주장을 하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거 롤스 선생님이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전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노직을 물어보는 건데요. 노직의 정의의 원칙은요. 두 가지.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전과 혹은 양도 과정에서의 정의 원칙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정의가 나타나면 국가에 의해서 교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자유롭게 이전한 소유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을 이야기했어요. 요것이 자유롭게 이행이 됐어요? 그러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전이 잘 됐다고 해서 모두가 정상적이다, 모두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직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 니은, 디귿, 리을까지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요거 우리 뭐 배우지 않은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어떤 규범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규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정한 담론 절차를 거쳐서 자유롭게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언어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해야 되고 어떤 주장이라도 누구나 담론에 붙일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어떤 주장이라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담론의 참여자도 위에 첫째, 둘째의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힘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가 는요 하버마스 선생님입니다. 하버마스 선생님이시고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주장한 사상가예요. 담론 윤리를 위해서는 이제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제시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다만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며 타인이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 하지만 자기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데 자유로움은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규범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규범을 따라야 되기는 하는데 사회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규범은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 담론윤리를 주장하시는 하버마스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1번 공론장에서는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답니다. 너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의 이야기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한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서로에게 비판을 할 수 있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2번 이성적 논의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담론 과정에서 참여자는 개인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맞아요. 어떤 것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4번 담론에 참여자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토론에 임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개방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나의 주장만이 옳은 주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 갈등과 반목만 이루어지고 뭔가 통합하고 조화로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5번 담론을 통해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합의할 수 있다. 주관적인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합의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좋은 그 규범을 만드는 것에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담론 윤리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버마스 선생님에 대해서는 6월 모평에도 그렇고 조금 더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국가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들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국가가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가 나타나고 국가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스스로 안보를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문제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본성도 이기적이라서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은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세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세력 강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맹,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자기네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보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인 거죠. 현실주의. 대표적인 학자로 우리가 모겐소 선생님을 이야기했고요. 나를 보시면 국가는 합리적이고 선한 인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가 간의 상호 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이 분의 경우에는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들도 오해나 무지함, 잘못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상주의의 관점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상가는 우리가 칸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 간의 대화와 협력만으로 국제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보통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게 이상주의적인 관점이기는 합니다. 현실주의는 아니죠. 2번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는 국제법의 준수를 우선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주의는 위에서 봤다시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3번 상대 국가에 대한 무지나 오해 때문에 분쟁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국제기구, 국제법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칸트의 입장이죠. 4번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영구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력 균형은 아니죠. 세력 균형은 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나 모두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세계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칸트가 반대하죠. 물론 그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계 정부에 대해서 칸트 선생님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는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답니다. 누구나 범죄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범죄자의 정보를 언론이 공개할 수 있어야 되도록 보장한다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분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다른 말로 알 권리를 강조하는 거죠. 알 권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사회 윤리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을을 보시면 범죄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른 후에도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과거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된답니다. 정보 삭제를 수용해야 된답니다.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로 얻는 이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죗값을 치른 사람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격을 위해서 범죄자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울 권리, 다른 말로 잊힐 권리
일치 권리를 보장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죠. 갑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가 있대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게 되면 언론이 마음껏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알 권리를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범죄자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이칠 권리는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권, 아까 범죄자의 인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4번 범죄자의 정보 공유로 얻는 공익의 실제 효과에 한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껏 공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음껏 공유해야 된다라는 건 알 권리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죠.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여기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받기 위해서 정보 삭제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니까 맞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고요. 학생 답안의 기억 위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해외 원조네요. 14번 문제는 해외 원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외 원조와 관련된 문제네요. 그러면 갑을 보실게요.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때 자기의 중요한 일들을 희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계산이 필요한 거랍니다. 계산이 필요해서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도와줘야 된대요. 그러시면 이분이 싱어 선생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보실게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원조해야 된다. 고통받는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로 구분을 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원조를 할 필요가 없어라는 원도의 중단 시점을 이야기하시는 롤스 선생님이시죠. 롤스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싱어는 원조를 시행할 때 원조를 받는 사람들의 국적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래요.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그런 입장을 지니하기 때문에 국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이 니은 인권이 보장된 빈민에게도 원조할 수 있다. 그렇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면 도와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이에 비해서 롤스는 디귿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도 원조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가 중단된다라고 보죠. 3번이 틀린 답이네요. 리을 원조를 받는 국가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제도와 규범을 갖춘다면 원조는 중단된다. 이 말이 결국엔 디귿과 상치되는 그런 말인 거죠. 미음 보겠습니다. 갑을 모두는 원조가 자선이 아니라 윤리적인 의무다. 그렇죠? 싱어와 롤스 모두 의무론적 관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SF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갑을 보시니까 도덕적인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없답니다. 동물이 인간에게 수행한 봉사에 대해 감사 마음은 인간의 간접적인 의무다. 요거 칸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간접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단 얘기는 이 문제는 자연과 윤리 관련된 문제네요. 자연환경과 윤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을을 보시면 도덕적 심미적 관점을 담아 심미적 관점을 담아 옳고 그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인간은 대지를 사용할 때 이익의 문제로만 간주하지 말아야 된대요. 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익의 관점뿐만 아니라 도덕적 관점, 심미적 관점을 고려해라. 자연을 이용을 할 때
윤리적인 관점, 심리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생명 공동체는 여러분 생태계로 보시면 됩니다. 생태계. 자, 그럴 때 이 생태계를 이용할 때 이익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윤리적 관점, 심리적 관점에서 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레오폴드였죠. 레오폴드. 병씨를 보실게요. 도덕적인 행위 능력과 무관한 인간과 일부 동물은 존중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 능력과 관계없대요. 도덕적으로 존중받는 대상은 도덕적인 행위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과 일부 동물까지는 존중의 대상이랍니다. 도덕적인 권리를 갖고요. 이들 각자는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이분은 로직 선생님 레건 선생님이시죠? 레건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칸트, 레오폴드, 레건 이렇게 찾았어요. 자, 간과한다는 요 앞에까지 끊어 보시고 앞에 있는 것이 맞고 뒤에 있는 것이 틀려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AC를 보시면 C입니다. 그러면 칸트와 레건이 레오폴드를 향해서 비판하는 건데요. 생물종의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칸트와 레오폴드가 해야 된답니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고 레오폴드는 동물 중심주의라서 생물종의 서식지 그러면 생명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둘 다 얘기하지 않을 거죠. 그리고 간과한다 그러면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니까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다 틀렸어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B 보겠습니다. B는 레오폴드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앞에는 레오폴드여야 되고 뒤에는 칸트가 아니어야 됩니다. 생명공동체 구성원, 생명공동체는 생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태계의 구성원 간에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레오폴드가 얘기한대요. 아이고 이거 레오폴드인데 레건이라고 썼네요. 레오폴드가 얘기한대요. 여러분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이기는 하지만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들이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실제로 도덕적인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건 인간만입니다. 인간만. 그러니까 여러분 책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건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레오폴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도 도덕적인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D네요. 레오폴드가 레건을 비판하는 건데 레오폴드도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 즉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죠. 그럼 맞네요. 근데 레건이 간과하느냐? 아니죠. 레건도 인간 플러스 동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인간뿐 아닌 동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간과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2는 레건이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목적 그 자체인 개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됨을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적 그 자체인 개체라고 하는 건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라는 거죠.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칸트는 인간이고 레오폴드는 인간과 동물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나왔어요. 그냥 내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레오도 맞고 칸트도 맞아야 되죠. 그래서 간과한다가 틀렸습니다. F를 보겠습니다. F는 칸트가 레건을 비판하는 거죠. 동물에 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도출된다라고 칸트가 얘기하죠. 그래서 칸트는 간접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라는 말이 인간을 위한 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레건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죠. 동물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레건이 간과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시겠네요.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사랑 얘기가 나오네요. 요 문제는 그러면 성과 사랑과 성의 문제다.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선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사랑의 성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여성 윤리를 주장을 하시는 분이나 사랑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에리히
프롬 선생님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6번 사랑을 존재로 한 성적 자유를 인정해야 된대요. 성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랑을 전제로 하셔야 된답니다. 이러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래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랑을 동반한 성은 인간의 품격을 유지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양시키니까 도덕적으로도 옳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 없이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도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도주의는 보통 인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시고 있고 사랑이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고요. 성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출산이죠. 출산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대요. 해야 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라서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어. 그렇죠.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된 모든 성적 관계는 정당화되느냐? 아니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3번 성적 관계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거 출산이죠. 출산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성의 쾌락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죠. 결혼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하니까 쾌락적 가치만 중시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5번 성적 관계는 상호간의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도 보수주의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봤을 때 둘 다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보니까 갑에서 문장의 첫 문장이 시민불복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에 대한 문제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주장한 사랑가로 데이비드 소로 선생님과 롤스 그리고 싱어 선생님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행해지며 다수의 의해서 제정된 법에 따라 의무와 각자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 사이의 충돌로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정의관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만 실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롤스 선생님이네요. 을을 보시면 을을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중단하는 악의 크기와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성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말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손익이 얼마나 될 건지를 계산한 이후에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아까 우리 해외 원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민불복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계산해보고 해라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인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갑은 시민불복종은 양심에 기반을 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심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만 모든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부정이죠. 정의의 원칙 1번의 원칙과 2번의 원칙의 심각한 부정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행위입니다. 2번 시민불복종은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싱어하고도 공통점이에요.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3번 시민불복종은 사회제도와 법 전체에 항거하는 행위 아까 말씀드렸어요. 심각한 부정의에 항거하는 행위입니다. 4번 시민불복종은 요거 싱어네요. 싱어도 롤스하고 똑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니까 사회와 제도, 법 전체에 항거하는 게 아니라 부정의한 사회와 제도를 항거하되 사회적인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4번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까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표현은 맞지만요,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위법적인 수단입니다. 위법행위입니다. 이것도 롤스와의 싱어의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5번 시민불복종에서 다수에 의한 폭력은 목적 달성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배아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배아. 이거 인간 배아 복제, 배아 뭐 실험과 관련된 거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를 보시니까 인간과 유전자가 동일하대요. 그래서 착상 이후에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아 복제는 존엄한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배아 복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니까 인간 배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대요. 확정하지 않았답니다.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은 거래요. 그래서 배아 복제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배아 복제의 허용, 찬성 입장을 보이시고 있는 분이시죠. 자, 나가 강조하는 겁니다. X축을 보시면 인간 배아를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허용해야 된다가 강조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높음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인간 배아의 생명권보다 인간의 건강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 배아보다 인간의 생명권을 중시한다니까 여기 허용해야 되는 입장에 오셔야 되겠죠. 여기 높음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축을 보시면 인간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가가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낮아야 되겠네요. 낮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점인 5번 미음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수면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 국가의 보존과 범죄자의 보존은 양립할 수가 없어서 살인을 저질러서 계약을 파기한 자는 스스로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니까 이분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형벌과 관련된 정의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지금처럼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사형을 저지른 사람은 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니까 살인에 처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루소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보다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살인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사형 이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동등하니까. 그러니까 동등성을 기반으로 형벌을 집행해라 라고 주장하시는 칸트 선생님이시죠. 병씨를 보시겠습니다.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범죄 억제를 위해서 형벌을 집행을 하는 거고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된답니다. 종신노역형이 그래서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킬 수 있는 엄격성을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사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분은 종신노역형을 강조하시고 범죄 억제의 예방 효과를 강조하시는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그러시면 갑은 루소, 을은 칸트, 병은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세 사람을 벤 다이어그램은 모두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보죠. 국가가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사형이 정당하냐라고 물어볼 때 루소와 칸트는 맞지만 베카리아 선생님은 사형 대신에 더 효과적인 종신노역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A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니은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수단이다. 여러분 요거 기억해 주세요. 공적 정의라고 하는 건 공공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반적인 어떤 국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어가 사형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여러분 루소는 국가를 잘 보존하고 계약자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형벌을 집행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칸트 선생님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칸트 선생님의 경우에는 뭔가 수단으로 형벌을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칸트의 제2정언명령에 보시면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하지만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도 역시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뭐 이러잖아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공적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의를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할 때 칸트가 동의할 바입니다. 당연히 베카리아는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서 이 비선지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디귿이요. 공익 실현이라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형은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사형이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반대하시겠죠.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특히 칸트는 유용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베카리아 선생님은 공리주의적인 관점과 사회 계약론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형에 반대하시는 종신노역형을 강조하셨죠.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사형이 아니라 형벌을 부과하는데 무거운 죄를 졌으면 무겁게 처벌하고 가벼운 죄를 졌으면 가볍게 처벌해라.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전통 윤리학은 여기서 지금과 관련된 것인데 인간들이 사이에서 생기는 용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윤리학은 행위의 좋음과 나쁨을 결정할 때 인간의 삶의 전 지구적인 조건과 종의 미래, 실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답니다. 따라서 인간이 지향해야 될 새로운 명법은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의 생명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파괴적이지 않도록, 즉 유지하도록 해라 라는 명법을 제시한답니다. 이거 생태학적 정언 명령이죠. 이거 주장하시면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는 분은 요나스죠. 요나스 선생님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어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당위적이다. 당위 다른 말로 의무라는 뜻이고요. 의무론을 계승했기 때문에 정언 명령을 주장했죠. 맞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호혜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현 세대가 미래 세대와 자연에게 책임이 있는 일방적인 책임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디귿 인류 존속을 위해서 인간은 자연의 예견적 책임, 예상해서 책임을 지는 거 맞죠. 예상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고려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맞습니다. 리을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 다른 말로 뭐 생태계까지 책임의 주체와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임의 주체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죠. 인간. 대상에 이제 현 세대 인간, 미래 세대 인간, 그리고 생태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본다면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죠. 7월 모의고사는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7월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1학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모르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 물론 배우지 않은 부분 제외하고입니다. 모르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볍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수준을 탐색해 보는 용으로 이번 7월 모의평가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어떤 추세를 보시면 니부어 문제가 3월 모의고사부터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니부어 문제가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추세를 우리가 알 수 있겠군요. 6월 모의평가를 제외하고는
하버마스와 요나스를 조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한 번씩 다시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정리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